자, 우리 5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화재가 발생을 하면 왜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이후에 대책을 좀 더 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얻은 피해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전반적인 조사를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미리 여러분들께 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화재 조사 파트 부분이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삭제가 돼요. 아예 내용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법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배우고 있죠. 이 기본법 상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삭제가 되고 또 다른 법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삭제시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삭제하면 되는데 왜 교재에 수록돼 있고 강의를 왜 해? 시행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 조금 더 빠른 컨텐츠 제공을 하기 위해서 시행되기 전에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행되는 날짜가 22년 6월 9일 날 시행이 돼요. 그럼 1회차와 2회차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회차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과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진행하게 될 1회차와 2회차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언급드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회차 이후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다라는 것 참고로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같이 공부하셔도 좋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화재 조사라고 하는 게 저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냥 알시고 가도 좋은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 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중간중간 법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개정된 사항들을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 개정된 사항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개정 특강해서 촬영해서 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저랑 처음부터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화재 조사 이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 조사를 우선은 할 수 있는 조사권자를 좀 먼저 가서 볼 텐데, 소방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청장이 화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에는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화재 조사의 방법이라든지, 근데 화재 조사를 하러 갈 때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이 한다고 했지만 진짜 청장님이 직접 가서 내가 화재 조사하러 왔어 하진 않겠죠.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전담 조사반이 가서 화재 조사를 하겠죠. 그러한 전담 조사반을 운영하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격 기준들이 법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들 전부 다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라는 문구가 나와야 된다는 것, 대통령령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정확하게 숙지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행 규칙을 가서 보게 되면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걸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번째, 화재 조사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젠지부터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통 화재 조사의 시기가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화재 혹은 재난 재해의 사고가 발생을 하면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119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받겠죠. 119 종합상황실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가장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네, 거기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어딥니까? 를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그 화재가 발생한 건물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전부 다 화재 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물어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화재 조사가 시작된 시기를 가서 보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화재 조사는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소방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혹은 그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전혀 아니에요. 현장 도착하기 전에, 소방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화를 통해서 내가 물어보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화재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그럼 이 원인 조사와 피해 조사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인 조사인데, 원인 조사는 화재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피난하죠. 피난할 때 방해되는 건 없었는지, 그러니까 방화문이 막 잠겨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방해되는 건 없었는지, 원활하게 피난할 수가 있는지, 혹은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해보려고 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통해서 초기 화재 진압을 하려고 했었는지, 혹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잘 작동을 했는지, 이런 모든 조사를 시작하는 걸 원인 조사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인 조사 말고 피해 조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피해 조사는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부상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혹은 건물 자체한테 이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건물 자체한테도 피해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내 수용 재산들. 수용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현재 스튜디오 촬영하고 있죠. 칠판. 불 붙으면은 이거 칠판 못 쓰잖아요. 이런 재산들에도 피해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게 이렇게 화재 피해 조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 원인과 피해를 구분지어야 된다. 그럼 원인 조사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원인 조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발연피소 라고 해서 발화 원인 조사 있습니다. 왜 화재가 발생을 했는지 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화재를 발견했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통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네가 옥내 소화전이나 소화기나 이런 걸 통해서 초기에 소화하려고 했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본다. 그리고 세 번째, 연소 상황 조사. 연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방 원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불 붙는 것. 이걸 연소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화재랑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화재가 확대가 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을 이렇게 연소 상황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의 연소 경로, 확대 원인 조사하는 것. 그리고 피난 상황.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잘 피난을 했는지, 방화문이 잠겨 있거나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조사. 스프링클러 설비들이 잘 작동을 했는지 확인하는 조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요 내용 중에 뒤에 있는 피해 조사 하나가 껴있으면 걔가 정답인 거죠. 옳지 않은 걸로. 너무 쉬워요. 자, 화재 피해 조사 가겠습니다. 피해 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명피해, 사람이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 피해, 건물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수용 재산들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명피해 가서 보게 되면 사망한 사람, 부상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확인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 피해는 불 났으니까 그 불에 의한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고 소방관들이 이제 화재 진압을 하다 보면 물을 사용하죠. 근데 이쪽 부분은 불이 붙었고 이쪽 부분은 불이 안 붙었어. 근데 이제 하나의 공간에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물을 쏘게 되면은 불이 안 붙은 부분도 당연히 물에 대한 피해는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기만 골라서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손에 의한 물로 인한 피해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든 피해가 이렇게 재산 피해에 포함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었죠. 이렇게 원인 조사랑 그래서 피해 조사 있다라는 것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럼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죠. 우리 조사 누가 한다고요? 청본서장이 한다고요. 그럼 내용 가서 확인을 해보니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 두 번째다. 너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피해 조사래요. 피해 조사 중에서도 재산 피해 조사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화 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물로 재산 피해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의한 피해래요.
불 붙었으니까 그 불에 대한 피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부상자. 자, 요거 피해 조사는 맞죠? 근데 피해는 맞는데 재산 피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인명 피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닌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연기. 그리고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물품 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이런 것들에 의한 피해도 재산 피해 조사 들어간다. 근데 세 번째가 아니다. 너무나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갈게요. 이 한국소방안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나중에 뒤에 두 번째, 입법을 가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협회를 하나를 배울 거예요. 시설업자들을 위한 협회를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3법. 입법이 아닌 3법에서. 세 번째 법에서 협회 나올 텐데 이 협회의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랑 안전원에 대한 업무를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안전원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이 안전원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육하는 곳, 홍보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방 공무원분들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소방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육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소방에 관련돼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줘야 되니까. 근데 그 교육을 하는 업체, 단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그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전원이라는 걸 설립할 때 막 무조건 나 안전원 막 할래. 나 안전원, 나 회사 차릴래. 아니에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만이 안전원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이라고 하는 건 소방에 관련돼서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교육, 홍보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설립하는 거 아니다. 소방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만이 설립할 수가 있다. 그럼 목적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목적 한번 보면은 기술과 안전관리 기술 향상 그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이렇게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법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소방청장한테 교육받아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입법이든 3법이든 4법이든 쭉 내용을 숙지를 하다 보면은 소방청장한테 주기적으로 교육받는다. 혹은 본서장한테 교육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진짜 청장한테 가서 본부장과 서장한테 가서 교육을 받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청본서장이 전부 다 위탁을 합니다. 맡기는 거죠. 안전원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안전원에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 관계 종사자 기술 향상을 위해서 안전원이 설립된다. 다시 한번 그럼 안전원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업무를 보면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은 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도 하고요, 연구도 하고요, 주기적인 조사도 합니다. 보통 교육 많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을 발간합니다. 세 번째까지도 믿지 볼게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에게 홍보를 합니다.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그래서 이 안전원이 근데 우리 소방 실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소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눈으로 보실 수가 있죠. 특히 뭐 점검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혹은 아니면은 내가 원래 소방에 종사하지 않았는데 이 소방 기사 자격증 취득함으로 인해서 소방으로 앞으로 전향할 분들도 있을 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방에 대해서 실물들을 그러니까 소방 설비들에 대한 실물들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 줄 만한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주는 컨텐츠도 있어요. 어떤 컨텐츠냐면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종종 간혹 보거든요. 우리 유튜브 요새 진짜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유튜브에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채널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소방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짧은 컨텐츠로 올려주면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소방 시설물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은 아니면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 우리 막 위험물에 대한 내용들도 배우잖아요. 그런 위험물에 관련돼서 실험하는 것들도 직접 몸소 보여주면서 이래서 물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화재 진압할 땐 이런 걸로 소화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들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소방에 관련된 의식을 높여주거나 혹은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을 위한 그런 홍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채널들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곳이 이렇게 안전원이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단체구나 라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업무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5번째, 안전에 관련돼서 국제협력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안전원 업무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업무 다시 한번 쭉 숙지를 해주시면서 자 그러면 안전한 업무에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첫 번째 형식 승인. 이거 뭐예요? 우리 방금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형식 승인은 우리 나중에 2번째 입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니다라는 것만 지금은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쭉 살펴볼게요. 행정기관이 위탁한대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째, 대국민에게 홍보를 하고요. 교육도 하고 조사하고 주기적인 연구하면서 많은 간행물을 발간함으로 사람들의 의식을 높여주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맞는 내용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원은 뭐 다른 거 안 나와요. 항상 업무로만 시험 나오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벌칙이에요. 벌칙 부분. 각각의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법을 배우니까 이 모든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가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혹은 징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벌금 다 외워야 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시험에 나와요. 한두 문제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본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우리가 벌금을 조금 외우기는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우선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좀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앞글자 따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벌칙 미치겠다. 나 너무 안 외워져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세요. 과감하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험 보는 건 무슨 시험? 자격증 시험이에요. 자격증은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60점 이상만 넘어가면 우리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수강을 하고 있으신 거고 그러면 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 잠깐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기출문제에서 항상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올 거예요. 벌칙은요. 왜 그렇게 내냐? 그렇게 돼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계속 몇 문제를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은 잠깐 과감하게 넘어가셔도 괜찮고요. 저랑 같이 다음 커리에서 진행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에 나온 것만 외우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우선은 저랑 같이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벌금은요, 5천만 원이에요.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가서 보게 되면은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방해를 해요. 그러면은 가장 큰 징역과 큰 금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1번 사항. 소방 활동을 위반해서 다음 강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위력을 사용해서 출동하고 있는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활동. 이걸 우리는 싹 다 묶어서 소방 활동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다시 위력을 사용해서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은 5년에 5천.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2번째. 또 소방대가 소방 활동이죠. 소방 활동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출입하려는 것을 또 고의로 방해했대요. 5년에 5천. 자, 3번째. 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해서 소방 활동을 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했대요. 5년에 5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장소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과 그리고 구조 활동까지, 즉 소방 활동인 거죠. 이것들을 방해했다. 무조건 5년에 5천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방해하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다음 주 이어서 볼게요, 또. 두 번째, 소방 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반했대요. 우선 통행.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했다. 5년에 5천. 자, 우리 우선 통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도로에 차가 있는데 우리 소방 자동차가 먼저 갈게 하는 것이 우선 통행이었습니다. 먼저 갈게 하는 거 우선 통행. 근데 이거를 위반해서 방해했대요.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럼 5년에 5천.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방활동 종사명령 나왔네요. 종사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번지거나 불이 끄거나 하는 것들을 방해했대요, 또. 그럼 얼마? 5년에 5천. 아, 종사명령을 방해하면 5년에 5천. 자,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소방용수시설 뭐예요? 소급죠.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혹은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해치거나 또 방해했대요. 그럼 뭐예요? 5년에 5천. 자, 그래서 우리가 5년에 5천을 지금부터 뭐라고 외울 거냐? 오종미 활용이다 라고 외울 겁니다. 또 오종미 활용이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 레퍼토리를 살짝 한 1분만 잠깐 썰을 풀게 되면은 제가 이제 공무원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벌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소방만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과목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잘 외울 수가 있게끔 알려줄까 막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그렇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하루에 1시간, 2시간도 못 잘 때였어요. 너무나 바쁜 시기를 모든 일이 겹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힘듦을 버틸 수 있게끔 도와준 게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약에 의존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약을 잘 안 먹는 편이었는데 그렇게 막 하루에 1~2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나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약 좀 먹어라, 비타민이라도 좀 챙겨라 하면서 비타민 하나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그 비타민을 먹었는데 이게 약간 느낌인지 진짠지 모르겠네. 너무 힘이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종합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씩 무조건 챙겨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딱 그 비타민을 먹으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 이걸 본 거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말해줬냐?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약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약을 먹질 않습니다. 근데 종합 비타민을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된다. 와우! 심승아가 종합 비타민을 먹기 시작했대. 오! 종비를 활용했대. 라고, 죄송해요. 그렇게 우리는 외우면 된다. 라고 해서 우리는 외우고 가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우! 종합 비타민을 활용했대. 라고 우리는 외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원래 종합 비타민 하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1년 안에, 제 1년 사이에 그게 벌어진 일이었어요. 1년 안에 지금 제가 약을 8개를 먹고 있습니다. 약만 먹으면 배불러서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좀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런 약에 의존하게 될 나이에 점차 제가 들어서고 있지 않나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 좀비 활용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오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자, 5년에 5천이라는 뜻이고요. 자, 우 찾아가겠습니다. 우선 통행 찾아가시면 돼요. 우선 통행. 우선 통행 나오면 무조건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종자, 종사명령 찾아가시면 됩니다. 종사 나오면 무조건 5년에 5천이에요. 그리고 비자 가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무조건 5년에 5천. 그리고 여기 활자라는 것, 소방활동. 모든 활동 싹 다 묶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소방활동을 방해했다 나오면 무조건 5년에 5천이고요. 용자, 여기 소방용수시설 나오면 5년에 5천이다. 그래서 각각 포인트 되는 단어들만 알려드린 거니까 꼭 같이 숙지하셔야만이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서 3년에 3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년에 3천이 있고 300만 원 벌금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지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번 내용과 여기 300만 원 1번 내용이에요. 강제 처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 시간이었어요. 강제처분에서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비교해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건물이 있는데 4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소방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사람이 있어. 사람들한테 이 건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소방 공무원이 출입을 해야 되니까 1층, 2층, 3층 좀 쓰겠다 라고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상황이 그 옆에 바로 옆 건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가까이에 부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 공무원이 옆으로 넘어가고자 할 때 이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도 했었죠. 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상황. 여기서 불이 발생해서 이 건물을 소방관이 사람들한테 쓰지 마. 내가 좀 쓸게 라고 명령을 내렸던 이 상황이 3년의 3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보시면 소방 대상물과 토지의 강제 처분, 필요할 때 쓰지 마세요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다른 처분을 방해하거나 그 처분을 따르지 않았대요. 들어가지만 위험하니까 했는데 들어갔대요. 그러면 3년에 3천이라는 벌금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가서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는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 토지 외의 강제 처분 나오죠. 너무나 긴급할 때 있어서 내가 옆에 것도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거는 필기 판서로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주정차된 차량을 옮길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옮기는 거에 있어서 전부 다 방해했대요. 혹은 그 처분에 따르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얼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건 딱 그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방해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죠. 3년에 3천. 근데 내가 좀 쓰고자 해서 원래 화재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건물을 써야 되는 상황. 혹은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말아라. 혹은 나와라. 라고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 앞에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소방차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차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옮기는 것을 방해하거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처분들을 전부 다 방해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300만 원 벌금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 한번 보시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혹은 우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화재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경우, 비밀 누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4개의 법에서는요, 비밀 누설에 관련된 것이 총 법이 각각 법마다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근데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비밀 누설에 관련된 그 금액을 우리는 구분지어서 하나씩 외울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법에서 화재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을 비밀 누설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우선 요거 하나 같이 체크하면서 300은 이렇게 나눠진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1법은 여기 5년에 5천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비밀 누설, 화재 조사 3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 뒤로 넘어가면서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겠습니다. 자, 200만 원 이하 벌금은 우리 요렇게 외울 거예요. 200만 원은 이 방조가 화재 조사를 거부방해했다. 그러니까 이방조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방조가 화재 조사를 거부했대, 방해했대 라고 외울 거예요. 앞에 있는 이거 있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방조 뭐야? 예방조치. 화재의 예방조치. 예방조치가 뭐였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혹은 아니면은 사람들이 불조심을 하지 않는 거죠. 재가 있는데 이걸 재를 치우지 않거나 막 위험한 물건들을 길가에 뒀어. 그럼 치워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예방조치에 관련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대요. 불조심해. 왜 막 풍등 띄우지 마. 이런 것들을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화재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했대요. 화재 조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입하는데 거부 방해했대요. 그럼 얼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이방조가 화재 조사를 거부 방해했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게요.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당연히 우리 또 외워야 되겠죠. 외워야 되는 거 너무 참 많아요. 100만 원 이하 벌금은 100명의 위생관이
특별조사를 나갔대요. 우리 위생조사 같은 거 하죠. 식당 같은 데에서는 또 큰 프랜차이즈 막 사업하는 곳들 가서 보게 되면 본사가 주기적으로 위생 잘 하고 있는지 조사 같은 거 나가죠. 100명의 위생관이 조사하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씩 가서 볼게요.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럼 명자부터 찾아가야 되겠죠? 명령. 어디 있습니까? 여기. 피난해라 라고 명령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명령을 위반했대요. 명, 그리고 위생관, 위자 찾아가야 되겠죠? 여기 5번과 6번 같이 묶어서 볼 겁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그래서 내가 좀 쓸게 수영장 물 좀. 근데 그거 방해했대요. 그리고 혹은 야 위험하니까 가스, 막 기름 그런 거 쓰지 마. 근데 그런 걸 방해했대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생자 가야 되겠죠?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했대요. 그런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자 가야죠. 관계인.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안 했대요. 관계인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사가 여기 소방특별조사.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위생관 조사다. 자, 넘어가면서 우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입니다. 자, 과태료를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봐야 되는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어떤 사유가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누가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권자. 자, 기본법에서는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람에는 청장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무조건 안 들어가요. 소방청장은 과태료 부과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고요. 시도지사랑 본부장과 서장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하셔야 될 게 과태료 가장 작은 금액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가서 보시게 되면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 안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다 시도지사 들어가는데 가장 작은 금액에서는 시도지사가 빠지고 본부장과 서장밖에 없습니다. 요것도 같이 구분을 하시면서 그럼 20만 원부터 볼게요.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막소독, 화재 등의 통지. 우리 소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이제 불 같은 거 소독하려는 사람 말고 논과 막 밭에다가 불 지를 수도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신고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출동한 거예요. 누군가 신고를 해버려서. 그러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과태료, 연막 소독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자,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미리 볼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요,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를 한 경우예요. 우리 아파트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소방 자동차 전용 주차 라인 있죠. 거기에 이제 차가 주차가 돼 있었던 거죠. 소방 자동차가 출동해서 주차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전용구역이란 단어 나오면 그냥 무조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용구역. 자, 그리고 앞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갈게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말로. 그러니까 장난 전화한 거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길 제낀 나머지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우리 지금 안 외울 거예요. 나머지다라는 것만 보고 갈 겁니다. 그럼 이거랑 관련돼서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장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 소독 무조건 얼마? 20만 원 이하 과태료. 너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다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동차가 출동했대요. 그럼 얼마? 2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근데 이때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권자 누구다? 본부장과 서장이다. 시도지사 절대 안 들어간다. 같이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를 가서 보니 또 똑같아요. 자,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연막 소독 나와 있죠. 이때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누구냐고 이번엔 물어본 겁니다. 그럼 본부장과 서장을 택하시면 되는 거죠. 내용 가서 보니까 본부장 없고요. 서장 있으니 4번. 시도지사 절대 아니다.
2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만 20만 원짜리에는 시도지사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의 소방활동을 위반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관계인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100명의 위생관이 조사, 소방특별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 관계인 내용 하면서 100만 원 이하 벌금이구나 라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여기서 의미하는 단어들이 뭘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또 기본법상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 이거 뭐 떠올려야 돼요? 이 방조가 화재 조사를 거부방해했구나를 떠올리시면서 방조 나왔으니 얼마다? 200만 원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또 다음 볼게요. 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이네요. 소방활동 방해에 따른 벌칙이 5년에 5천이다. 그 행위로 옳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즉 5년에 5천에 들어가지 않는 걸 물어본 거죠. 첫 번째,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구급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소방활동 안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걸 방해했대요. 5년에 5천. 맞죠? 두 번째, 화재 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 중인 소방 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했다? 우리 5년 5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소방활동을 하러 갔을 때, 소방활동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방해할 때만 5년에 5천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 5년에 5천이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그리고 네 번째도 출동한 소방대의라고 나와 있죠. 5년에 5천의 소방활동은요, 전부 다 현장에서 내가 행위를 해야 될 때 방해하는 경우에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추가 학습으로 한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요 내용 했었죠. 그 전 시간에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본부장, 서장, 대장, 청장 각각이 명령할 수 있는 명령권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련된 문제들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학습에 명령권자만 따로 넣어둔 거예요. 그럼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소방청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방청장만. 첫 번째, 박물관. 우리 배웠어요. 소방박물관을 설립하게 되는 거 소방청장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같이 하나 떠올리면 되는 게 체험관. 자, 소방체험관은 누가 하죠? 시도지사가. 그래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체험관. 같이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돌아오면서 소방 업무에 관련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짜는 것도 소방청장이 한다. 그러면 소방청장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짜죠. 그럼 그 안에 이제 각 시도별로 세부 계획 짜야 되거든요. 그 세부 계획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같이 또 묶어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방력 동원. 소방을 응원하는 게 있고 동원이 있었죠. 응원이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 본서장이 이웃한 본서장한테 도와줘 라고 우리는 외치는 것. 응원. 본서장이 본서장한테. 근데 재난재해가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청장이 나서야 돼요. 청장이 나서서 각 시도지사에게 너네들이 데리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조금 도와줘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동원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큰 것, 청장이 나섭니다. 청장 기억하시고, 또 우리 안전교육사 시험 아까 청장이 시행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청장만 단독으로 나오는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본서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용수시설과 질의 조사하러 나가는 건 본부장과 서장이 월 1회 이상 합니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주는 건 누구예요?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다 배운 내용, 시도지사.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해주는 건 시도지사. 소급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근데 그걸 진짜 사용하는 사람은 소방 쪽에서 사용을 하는 건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고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조사하러 가는 건 본서장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응원 받으니 넘어가고요. 예방조치.
이거 예방조치. 불조심해.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치워. 재가 있으면 재 처리해. 명령 내릴 수 있는 것 전부 다 본서장이다. 그리고 밑에 소방 특별조사를 하러 갑니다. 우리 소방 특별조사 어디서 했었어요? 화재경계지구로 정하고 있는 경우. 우리 화재경계지구가 또 뭐였나?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화재경계지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화재가 확대가 될 만한 곳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공창, 모기, 밀집이고 시석산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화재경계지구로 그럼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 소방시설물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확인하러 가는 조사, 소방특별조사 누가 한다? 본서장이 한다. 그리고 화재에 관련된 위험경보. 자, 이 화재 위험경보 내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상청에서 이상특보가 있죠. 예를 들면 폭염주의보. 그러면 기상청에서 재난문자 보냅니다. 폭염주의보. 그럼 소방 쪽에서도 확인을 하는 거죠. 잠깐 폭염이면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네. 그럼 우리 쪽에서도 불조심하라고 같이 하나 연락을 해줘야겠다. 그걸 뭐라고 한다? 화재 위험 경보라고 한다.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본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서 또 청본서장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119 종합상황실에 관한 설치도 다 청본서에 설치가 되고 설치할 수 있는 사람도 청장, 본부장, 서장이었죠. 자, 그리고 소방활동, 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전부 다 청장, 본부장, 서장이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 명령 내릴 수 있는 사항들이었고요. 또한 소방을 교육하고요,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하는 행위고 화재조사도 청본서장. 근데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니까 그 부서를 설치해서 운영할 거다.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행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청본서장이에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본부장과 서장과 대장이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업무를 가서 보게 되면은 다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대장은 그 현장에서 가장 위에 있는 소방대를 지휘하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대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현장에 있을 때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서대장에 대한 내용은 다 현장에서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종사해라, 명령 내릴 수 있는 것, 피난해라, 명령 내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강제처분. 강제처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건물 쓰지 마세요, 혹은 내가 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여기 너무 위험하니까 이거 물건 쓰지 말아야 가스, 기름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혹은 수영장에 있는 물 좀 내가 쓸게요 하는 그런 행위들 전부 다 이렇게 본서대장이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으로, 마지막이죠. 밑에 있는 칸. 대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소방활동구역 설정. 대장만 할 수 있어요. 대장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딱 요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거에 대한 것. 자, 넘어가면서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 앞에서 봤죠. 그리고 세부계획이 있었고요. 용수시설 설치해주죠. 그리고 화재경계지구를 설정하는 것도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는 다시 우리 앞전에 이야기했었던 것,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 화재경계지구를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누가 하는 거다? 시도지사가 하는 거다. 그리고 소방 자동차 있는데 이거 소방 자동차 보험 가입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돈 관련된 내용이죠. 보험 가입 시도지사가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서 이건 빼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과 시도지사가 같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청장과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손실보상이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게 되면 소방활동 종사명령. 자, 우리 소방활동에 종사명령이 있었죠. 근데 소방활동에 종사명령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돈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시도지사였어요. 돈 줄 수 있는 사람은 일했으니까. 그런데 손실보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의해서 내가 일을 했는데 사망하거나 다쳐버렸어요.
부상당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손실보상에 의해서 돈을 받아요. 다시 우리 여기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서 시도지사한테 돈 받는다라는 내용은 일했으니까 수고비를 받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 혹은 내 지인이 죽었어. 가족이 죽었어. 그럼 손실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손실보상은 시도지사도 나오지만 소방청장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에서는 저렇게 청장도 있구나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한 걸 가지고 우리 한번 문제에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상 명령권자가 본부장, 서장, 대장. 자, 누구 나왔는지 볼게요. 본서, 대장에 있는 사항은 그럼 현장에서의 내용을 우리는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 있어서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 응원을 요청한대요. 자, 응원 요청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본서장이 본서장한테. 대장 안 들어가요. 본부장과 서장만 있죠. 그럼 대장 없으니까 첫 번째 안 되는 사항. 두 번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것,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런 전반적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사 명령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본부장과 서장과 대장까지 할 수 있죠.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는 정답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내용 또 볼게요. 세 번째, 수사기관이 방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하였을 때 소방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수되어 있는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있대요. 뭐랑 관련된 내용? 화재 조사랑 관련된 내용이구나. 내가 문장은 지금 처음 본 내용이긴 하지만 원문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처음 본 거긴 하지만 화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들어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네 번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소방 활동의 업무를 하게 한대요. 소방 활동에 대한 업무면은 청장과 본부장과 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대장에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두 번째 종사 명령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서 또 본부장과 서장과 대장이에요. 또 본서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에게 이런 업무를 시켰대요. 또 나왔으니까 우리 빠르게 그냥 보고 넘길게요. 종사 명령이죠. 그럼 본부장, 서장, 대장 업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소방 업무에 응원을 요청한대요. 우리 응원 요청 뭐라고요? 본서장이 본서장한테 하는 거다. 그럼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대장 권한 없잖아요. 추가적으로 또 볼게요. 세 번째,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무슨 내용? 강제 처분 내용. 강제 처분은 본부장, 서장, 대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도 맞는 내용. 자, 네 번째, 긴급하게 출동을 할 때 있어서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시킨대요. 이것도 무슨 내용? 강제 처분. 3번, 4번 묶어서 강제 처분. 이거는 본서 대장.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다시 한번 2번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소방 대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자, 대장이래요. 첫 번째, 화재 현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구나. 우리 소방 활동 구역을 설정하는 건 대장만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이것도 맞는 것. 두 번째, 화재 진압 등 소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소방 용수 외의 물을 사용할 수가 있대요. 위험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이거 소방 본부장, 서장, 대장이에요. 본, 서, 대장. 그럼 우선 대장 들어가는구나. 권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박물관과 체험관을 설립해서 운영한대요. 박물관은 누가 한다? 이거는 소방청장이. 체험관을 설립하는 건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그러면 세 번째 완전한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가볼게요.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소방 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잠깐 쓰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쓰지 마세요. 강제 처분에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이 강제 처분 누구? 본, 서, 대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도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대장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요거는 왜냐면 딱 박물관과 체험관은 무조건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문제로 또 볼게요. 또 대장의 권한이 아닌 거래요. 진짜 여기 수록되어 있는 문제만 외우죠. 기출문제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거의 다 아는 거거든요. 자, 권한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원인과 피해에 대한 조사인데요. 자, 우리 화재 조사 누가 한다고요? 청장, 본부장과 서장. 그럼 바로 1번 정답이네. 나머지 사항도 한번 쭉 볼게요. 화재 재난체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 정하여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로 나오죠. 소방 대장만 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세 번째, 자, 필요할 때에 있어서 소방 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한하고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강제 처분이죠. 강제 처분은 본부장, 서장, 대장. 그럼 대장의 권한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소방용수 외의 수영장 물 쓰겠다고 합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죠.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본부장, 서장, 대장. 대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뒤로 또 소방대장의 권한으로 옳지 않은 거. 너무 많이 나온다. 그쵸? 빠르게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응원을 요청한대요. 바로 우리 1번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응원 요청하는 건 누구랑 누가 하니까? 본서장이 이웃한 본서장한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계속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끔 이런 업무를 시킨대요. 종사 명령이죠.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본부장, 서장, 대장.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대요. 강제 처분이죠. 그럼 또 뭐예요? 본부장, 서장, 대장. 그리고 네 번째, 긴급하게 출동할 때 있어서 주정차된 차량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대요. 3, 4번 묶어가지고 강제 처분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도 누가? 본부장, 서장, 대장. 그래서 정답이 몇 번? 첫 번째라는 거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딱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풀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기출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명령권자는 거의 다 풀어본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대장의 권한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은 쉽게 기출문제들은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소방기본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이미 배우신 거예요. 이거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당연히 법 원문으로 가서 보게 되면 양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서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간단하게 콕콕콕 그 핵심 부분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론 익히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내용에 살을 덧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법에서는 우리 무조건 문제 다 맞춰야 됩니다. 왜? 다음 시간에 진행되게 될 입법에서는 양이 또 많고 외워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우리가 한두 문제 정도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기본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입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1법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 읽어보시면서 복습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법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입법이죠. 입법에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만나도록 할게요.